우선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 거창하게 제가 뭐 갭 투자의 과거와 현재 뭐 그리고 미래 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제목을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이게 좀 괜찮아 보여서 왠지 멋있어 보여가지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 갭 투자를 시작한 어떤 계기와, 그리고 그때부터 이 언제야? 2011년도부터니까 지금 한 7년이 지났죠. 그 7년간의 갭 투자의 이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 투자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과거가 흘러왔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예. 주님 사랑님 말처럼, 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추천, 그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자, 갭 투자가 뭐냐?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선 갭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갭 투자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갭이라는 거는 A와 B의 차이를 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갭을 가지고 돈을 번다, 뭐 이 말입니다. 그 갭을 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면은 갭이 뭐지? A와 B가 뭔 거지? 이거잖아요. 근데 A는 뭐냐면 매매가예요. 매매가. 어떤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A고, 네.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B입니다. B.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갭인 거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갭이 작으면이라는 거는 A와 B의 차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으면, 쉽게 설명하면은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의 갭이 있는 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투자금 자체가 적어지죠. 투자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금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때 투자금이 작은 게 투자금이 큰 거보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투자금이 작은 게 좋은 겁니다. 예,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투자금이 작으면 나는 같은 돈으로 한 개 살 거를 한 개 반, 두 개, 세 개도 살 수 있잖아요. 한 개 반, 두 개, 세 개, 네 개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돈 버는 방법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적게 들면은 여러 개를 살 수 있죠. 여러 개를 사면은 당연히 돈 버는 방법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돈 버는 확률도 올라가고 돈 버는 금액도 커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낚시꾼이에요. 나는 낚시를 해요.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아요.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낚싯대를 하나만 걸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낚싯대를 4개, 5개를 걸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낚싯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도 똑같은 겁니다. 나는 아파트로 돈을 벌 줄 알아. 앞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를 맞출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갭이 적은 거를 사면 여러 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개를 살 때보다 5개를 사놓으면은 이 중간에, 갑자기 하나가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 그래서 그 갭 투자라는 건 사실 별건 아니고, 그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물건들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갭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갭이 작은 거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속도를 확 올리자. 이게 갭 투자의 기본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큰 걸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자,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갭 투자를 하게 됐어요. 시작부터 하게 된 거죠. 2010년 11월쯤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2010년 11월.
2010년 11월쯤 맞을 거예요. 겨울에. 그 전까지는 저는 완전 주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 주식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단타도 많이 해봤고, 뭐 물론 다행스럽게 선물 옵션까지는 안 갔지만은 주식이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막 생각하고 막 열심히 투자하고 막 맨날 책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150권에서 200권을 읽었을 거예요. 주식 관련된 책 뭐 맨날 읽고 막 줄 쳐가면서 보고 뭐 이런 투자 기법 저런 투자 기법 뭐 많이 봤었죠. 근데 그때 그 주식을 열심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두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우선은 9시부터 3시까지 했었는데, 제가 할 때는 그때가 딱 일하는 시간이고, 그때도 막 계속 바뀌고 하니까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받지만 주식은 매일매일 돈을 막 벌었다 잃었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주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타이밍을 놓치면 막 가격이 막 내려가니까 이거를 항상 더 관심이 더 가게 되고, 그리고 퇴근하고 또 막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일 투자에 대해서 막 준비하고 이러는 시간이 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꾸준히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도 막 투자에 막 관심이 막 가고, 그래가지고 주식은 이거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걸 우선 처음으로 느낀 거였고, 두 번째는 그냥 주식 자체가 되게 돈 벌기가 힘든 곳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주식 자체가 힘들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식은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회사에. 근데 그 회사는 사장이 따로 있고 직원이 따로 있고 그 회사에 뭐 거래처들이 따로 있죠. 근데 나는 그 회사의 운영에 진짜 1도 내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1도. 그냥 그 회사의 사장과 그 회사의 직원과 그 회사의 제품을 믿고 그냥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이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나한테.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무슨 연락하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하겠거니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잘 맞으면 예측을 잘하면 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경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마. 경마는 1등하는 말을 내가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등하는 말이 어떻게 누가 1등을 할지 내가 아무런 거기에 그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그 기수와 말의 컨디션에 달린 거지. 내가 거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그냥 저기 트랙 밖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그 과거의 전적과 뭐 배당률을 따져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경마나 사실상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 회사가 앞으로 잘 나갈 거예요. 이 말이 1등이 될 거예요. 랑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경마는 사람들이 도박이라고 하고 주식은 투자라고 해요.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실 큰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물론 제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뭐 무능해서 주식에서 뭐 한계를 맛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회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안 되더라. 그 마지막 해 2010년에 진짜 제가 죽어라고 해서 25%를 벌었는데 25%. 근데 그때 느낀 거죠.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벌 수는 없다. 이 25% 수익률을 계속해서 벌 수는 없는 시장이 바로 이 주식이다 라고 저는 그때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부동산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부동산을. 근데 부동산을 할 생각은 진짜 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럼 부동산을 하게 마음을 먹게 된 건가? 저 책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냥 그때 주식에 뭔가 한계를 느꼈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죠. 제가 21살 때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읽었는데 그때의 제 마인드와 제 사고방식으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한테 주식을 하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주식을 하라고 저한테 막 강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그래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막 한 거였어요. 근데 27이었나? 28인가의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저한테 부동산을 하라고 하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한 거였구나. 사업을 하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사고방식도 약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하라고 했구나 라고 해서 주식으로 그동안 갔었던 거죠.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를 신봉하는 사람이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보고 부동산을 하라고 하네? 그럼 나도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산 거죠. 근데 그때 살 때 뭐 월세도 줄 수 있었고 전세도 줄 수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처음엔 좀 월세도 좀 줄 생각도 있었어요. 대출 받아서 월세를 주려고. 왜냐면은 전 주식을 했던 사람이니까 수익률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할 때는 이자가 6.5%였어요. 그래서 6.5% 이자를 줘도 월세 받으면은 좀 남겠는데? 그럼 이거 수익률이 얼마야?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수익률 계산을 했었는데 그래봐야 뭐 한 10몇만 원도 안 남는 거예요. 그 10만 원 정도 더 받는 게 저한테 큰 의미가 없었어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어쨌든 월급을 그래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악착같이 모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만 원 뭐 8만 원 남기는 게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전세를 준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그래서 전세를 줬는데 전세를 주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전세가가 막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해가지고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돈을 벌게 된 거죠. 진짜 쥐를 잡은 거죠. 그랬더니 그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한테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제대로 했구나.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고 이걸 내가 계속하면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고, 2개 사고, 3개, 6개 사고, 10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개수를 늘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2015년, 16년도 뭐 이럴 때 갭 투자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시작했던 2010년 겨울, 아니면 뭐 그 전에 2000년대, 뭐 1980년대, 뭐 이때도 다 사람들은 갭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갭 투자를 당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서도, 그냥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할 그냥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밖엔 아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정확한 뭐 명칭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할 때는 그냥 전세 끼고 집 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세 끼고 집 사기. 그래서 그냥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막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채 조금 안 될 때쯤이었는데 그때가 11년 말 12년 초 뭐 이 정도예요. 12년 말 그때가 12채 막 이때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막 폭등할 때였어요. 폭등할 때. 그러니까 1년에 막 전세금 올려받는 게 막 8천만 원, 9천인가? 하여간 8천인가 9천인가까지도 받아봤어요. 1년에 전세금 올려받은 게. 근데 제 연봉이 6천, 뭐 7천 뭐 이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연봉보다 전세금 올려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그 일하기 너무 싫어지고, 그리고 막 돈이 막 통장에 쌓이는데 저는 아직 미혼에다가 아직 나이도 30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쓰고 싶은 욕구가 막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저축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연봉의 거의 85%에서 90%를 저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통장에 막 한 1억 3, 4천 쌓이는 거죠. 그냥.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통장에 막 1억 4, 5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고 싶냐면 차를 사고 싶어요. 차를.
그 남자는 차를 사고 싶어져.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오픈카를 되게 타고 싶었는데 그때 막 오픈카를 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커가지고 예, 막 매장도 가서 막 시승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물론 막 꾀죄죄 했죠. 꾀죄죄 했지만 쉬는 날에는 와가지고 그냥 막 예, 어떻게든 좀 있어 보이게 막 괜히 너무 어릴 때 그 매장 들어가면 외제차 사러 가면 좀 이렇게 꿀릴까봐 좀 일부러 양복 입고 가고 해가지고 막 시승도 해보고 막 그랬었죠. 그랬는데 겨우겨우 참았죠. 진짜 겨우겨우 참은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아파트를 사고 또 사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막 너무 그냥 막 돈이 없는 게 한스러웠고 그냥 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하나 아니면 잘하면 진짜 한 개 반 정도를 살 수 있었어요. 한 700만 원이면 한 채 사고 그랬거든요. 그 지방의 아파트들 정말 작은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어디 뭐 누가 돈 1,000만 원 안 주나 뭐 돈 2,000만 원 안 주나 막 이런 마음만 있고 막 누구한테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에 맨날 막 그러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 얘기는 뭐 약간 좀 곁다리인데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제가 좀 돈을 벌어보니까 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사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고 사는가. 왜냐면 저는 맨날 그때 뭐 강원도 뭐 구미 뭐 이런 데로 그 현장 발령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만 하고 투자만 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남들은 정말 나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형 아파트 투자 막 이런 게 슬슬 조금 막 이제 붐처럼 약간 이렇게 있는 상태여서 뭐 카페도 뒤져보고 뭐 어떤 강의하는 강사들 뭐 무료 강의 같은 것도 막 찾으러 다니고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날에는 뭐 서울 와가지고는 뭐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관련된 막 투자 막 이런 것도 막 많이 읽었었죠. 부동산 뭐 땅 투자, 분양 투자 막 이런 걸 막 읽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말하는 갭 투자 강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도 많았어요. 2011년도 여름, 뭐 겨울, 뭐 12년도 봄 이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파트 30채, 뭐 50채, 70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강의하던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 강의를 제가 막 들으러 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뭔가 위험한 건 아닐까? 해서 막 갔었죠. 저도 뭐 혼자 하니까 걱정이 많았으니까. 근데 가보면은 그때 지금하고 똑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료 강의를 막 해요. 무료 강의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뭐 회원 가입을 하라. 회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 회원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컨설팅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 그러면 갭 투자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갭 투자를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해줘요. 그냥 이렇게 소개를 딱 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그러니까 제가 가서 강의를 듣고 갭 투자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갭 투자하는 법, 아파트 찾는 법, 뭐 아니면 어떻게 해야 갭 투자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서 갔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돈 번 얘기를 한 다음에 나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그러면은 너한테 좋은 아파트를 사줄게. 사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줄게.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수수료를. 도매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뭐 이론 강의 조금 해주는 거죠. 뭐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조금 알려주고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계약할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 살짝 얘기해 준 다음에 나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제가 간 데 중에 뭐 지금은 아마 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